코로나19 유행 속에 치러진 두 번째 수능,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첫 문이과 통합수능이었는데 시험을 본 수험생들로부터는 대체적으로 불수능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입시 전략입니다. 잠시 뒤에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한참 수사 속도를 올리던 중에 코로나19에 연쇄 감염되면서 수사팀장부터 주임 검사까지 줄줄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연쇄 감염 직전에 16명이 단체 회식을 한 것으로 YTN 단독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잠시 뒤 취재 기자로부터 이 내용과 함께 대장동 수사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금요일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지원금 공약 철회와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의지를 밝히면서 돌파구 모색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충청권 민생 탐방에 들어갔습니다. 첫 방문지인 대전에서는 4차 산업과 게임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청년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값 폭등으로 각종 세금이 크게 늘어 국민 부담이 커졌다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 16명이 코로나19 연쇄 감염 직전 고급 고깃집에서 단체로 저녁 모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측은 방역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경위를 떠나 불찰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선 공약 활용 자료를 여성가족부에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는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행정명령과 전담병원 추가 지정 등을 통한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고령층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완료 전까지 접촉 연회를 잠정 중단할 예정입니다. 네,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2박 3일간 충청권 민생 탐방을 벌이면서 중원 표심 공략에 집중합니다. 잠시 후 주한 주중 대사를 만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비판했는데요.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이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일정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충청권 민생 탐방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를 엄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늘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이 후보는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지만 처벌은 가볍다며 영아 살해,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일반 살해, 유기죄와 똑같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 반드시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주이시 종친회 모임에 참석한 이 후보는 잠시 후 대전에서 충청 민생 탐방을 시작합니다. 먼저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찾아 자율주행 차량을 타보며 미래 성장 동력인 4차 산업 현황을 점검합니다. 또 부산에서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가 열리는 것을 기념해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직접 게임을 하는 퍼포먼스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저녁엔 대전 지역 청년들을 거리에서 무작위로 만나 소통하며 청년 행보도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내일과 모레까지 충남, 충북을 2박 3일간 훑으며 바닥 민심을 다지는데 충청권 표심 공약으로 박스권 지지율이 반등할지 주목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도 SNS 메시지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각종 세금이 늘어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까지 폭등했다면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에 이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잠시 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해 요소수 등 한중 현안을 협의하는 외교 행보도 이어갑니다.
이와 별도로 윤 후보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키를 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의견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원회를 후보 직속 기구로 꾸리고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선대위 인선을 둘러싸고 이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대위 합류 인사로 거론되는 김한길 전 대표와 김병준 전 위원장에 대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도 탐탁지 않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가 과거 인연이나 개인적 친소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냉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전 지사 등 7명은 국회에서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자신에게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횡포라며 거듭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여야 지도부의 첨예한 고공전도 지금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지원금 공약을 철회한 것을 엄호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금 바로 추경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이 후보가 잘 이해하고 의견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이 후보가 강조한 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에게 맹폭을 가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범죄 집단, 가족 사기단이라는 이 원색적인 비난까지 써가면서 후보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례는 한국 정치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전국민 지원금 주장을 꺾은 것을 깎아내렸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정부의 불법 행위를 강요하다가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태도가 돌변한 거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자신의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 운영을 거의 보름 동안 마비시킨 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또 전국민 지원금에 매몰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소홀했던 건 민주당이라면서 관련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밝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만시지탄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을 이야기한 만큼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즉각 특검법 통과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 기관의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김 차관은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코로나19 연쇄 감염 직전 단체로 저녁 모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식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인 10명을 훌쩍 넘긴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근에 있는 고급 고깃집. 지난 4일 저녁 시간대에 방문 명단을 보니 605호라고 적힌 예약자 이름이 눈에 띕니다. 함께 적힌 예약 인원은 무려 22명입니다. 성함을 안 내고 중앙지검에 호실을 하신 거죠? 알고 보니 605호는 경제범죄 형사부,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부장검사실 호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장검사 주도로 수사팀이 단체 회동을 한 건데 취재 결과 예약 인원 가운데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10명까지인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훌쩍 넘겨 방을 2개 잡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모인 겁니다. 방 2개, 120명 안 오고 8분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구나 전담 수사팀장으로 대장동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 검사 역시 당시 회식 장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고기를 먹은 다음 날 수사팀 내부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고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7명이 감염됐습니다. 연쇄 감염 직전에 있었던 단체 회식이 감염 확산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회식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별도 방에서 식사했고 방역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위를 떠나 불찰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 방에 들어간 건 10명 미만이었으니 크게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애초 20명 넘게 모이려고 한 데다 이른바 방 쪼개기까지 한 만큼 해이한 방역 의식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이렇게 대장동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직후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당시 저녁 자리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하지만 전담 수사팀장부터 주임 검사까지 줄줄이 자리를 비우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수사엔 결과적으로 큰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어서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수사팀원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서울중앙지검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생 초기 16명 쪼개기 회식에 관한 수사팀의 해명은 책임 회피나 은폐에 가까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식당 2군데를 예약하려다가 실패해 어쩔 수 없이 한 곳을 잡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거는 뭐예요? 12, 13? 이건 룸 번호예요? 룸 번호. 이정수 지검장에겐 애초 10명 미만만 모였다고 축소 보고했다가 들통이 나자 이 지검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은 정부 지침상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 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나눠 앉는 것과 상관없이 정해진 인원을 넘어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에서 방역수칙 위반 지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역학조사와 방역수칙 위반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사항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22명 예약하고 16명 정도 와서 방 2개 나눠 앉았다. 이렇게 해서 10명, 한 방에 10명이 안 됐음에도 이런 경우에는 위법 의혹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사팀 회식은 김만배, 남욱 두 핵심 피의자의 구속 당일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영장 기각과 남욱 변호사 석방 등으로 휘청이던 수사에 성과가 나자 회포를 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수사팀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어렵게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은 사흘 동안 조사도 못했습니다. 주임 부장검사도 확진돼 50회 동안 자리를 비웠고 수사팀장인 차장검사도 격리한다고 사흘 휴가를 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핵심 인물들의 구속 만료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환이 임박했다던 곽상도 전 의원은 이제 막 강제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성남시 윗선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검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곧 김만배, 남욱 2명을 기소하며 1차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검찰이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그럼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혜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자, 정리하자면 검찰 대장동 전담 수사팀원 16명이 연쇄 감염 직전에 쪼개기 방식으로 단체 회식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앞서 보신 대로 서울 서초동에 있는 고깃집이었고 애초 식당 예약은 22명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2개 잡아달라고 했는데 예약한 인원이 모두 참석했다면 한 방에 11명씩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10명 넘게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마저도 방역수칙 위반이긴 한데 실제로는 16명이 참석을 해서 8명씩 나눠 앉았다는 거죠? 네, 해당 식당 직원도 저희 취재진에게 그래서 손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방에 10명이 모인 게 아니니까 방역수칙 위반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상 사적 모임 제한 수칙은 식당에서 몇 명이 나눠 앉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인원을 넘어 모이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상 감염을 막기 위해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게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도 수사팀의 이런 쪼개기 회식은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회식이 지난 4일에 있었는데요. 이날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날 아닙니까? 네, 전날인 3일에 영장심사가 있었고 구속됐다는 결과가 4일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4일 저녁에 수사팀이 단체 회식을 한 겁니다. 앞서 김만배 씨 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었고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도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풀어주면서 검찰 수사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어렵게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회포를 푸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 검사도 격려차 당시 저녁 자리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결국 그때 회식 다음 회식을 기점으로 수사팀에서 확진자가 7명 나왔다는 건데 회식 자리가 연쇄 감염에 영향을 끼쳤던 겁니까?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공개하지 않게 돼 있어서 저희 취재진도 질의를 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 결과 회식 장소에서 전파가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위를 떠나 불찰이었다며 송구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 구속까지 하고 연쇄 감염이 있었던 건데 수사 공백이 어느 정도나 생긴 겁니까? 네, 일단 회식 바로 다음 날인 지난 5일에 수사관 한 명이 처음 확진됐는데 당장 그날 예정돼 있던 구속 피의자들 조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날 김만배 씨는 아침에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까지 왔다가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번 사건 주임 검사인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포함해 6명이 더 확진이 됐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난 8일부터 차례로 복귀를 했지만 당장 그 주 일주일 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내부에서 충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수사팀장인 4차장 검사도 격리한다고 사흘 휴가를 냈습니다. 확진자 7명 가운데 경제범죄 형사 부장검사를 포함한 5명이 그제 복귀를 했는데요. 복귀한 뒤에야 관련자들 줄 소환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김만배, 남욱 두 핵심 피의자의 구속 만료는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가장 타격이 큰 건 아무래도 윗선으로 이어지는 수사 아닙니까? 네, 대장동 4인방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배임과 일부 뇌물 혐의인데 이른바 50억 클럽을 비롯한 다른 로비 의혹과 당시 성남시 윗선 관여 여부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아들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이 임박했다던 곽상도 전 의원은 이틀 전에야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에 얽힌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을 향한 조사도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기소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팀은 오늘은 물론 주말까지 이들의 배임, 뇌물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을 줄소환하며 지금까지 파악된 자금 흐름 등을 바탕으로 막바지 진술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오는 22일 월요일에는 김만배, 남욱 두 구속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입주를 못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 가운데 잔금 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이 34%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 대비 7.4%포인트가 늘었으며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2017년 6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간 단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다음 주 발송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책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차관은 일부에서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지적하지만 과장된 우려며 분명한 건 국민의 98%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질병인 암, 완치의 관건은 빠르고 정확한 진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의료 불만 가운데 오진 사례가 3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30대 주부 A씨는 몇 해 전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소암 종양 표지자 수치가 표준치보다 8배나 높게 나왔던 겁니다. 악성 종양 같다는 말에 큰 병원을 찾아가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검진센터에 다시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했을 때 정상 수치가 나와서 그쪽도 되게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이런 오진 사례가 37.8%에 달했습니다. A씨처럼 건강검진에서 암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는 22.1%, 몸이 아파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오진한 경우도 62.6%나 됐습니다.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오진한 사례도 문제지만 그 반대의 경우 피해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131개 오진 사례 가운데 병원 책임이 인정된 건 78건이었는데 이 중 치료 시기를 놓쳐 암의 병기까지 달라진 환자가 태반이었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시일이 이게 지나다 보니까 전이까지 온 거예요. 림프절 전이가 와서 3기까지 갔었거든요. 오진 원인별로는 추가 검사 미시행, 영상 판독 오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송을 해도 보상받기 힘든 의료 분쟁, 137이 소비자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코로나19 속 치러진 두 번째 수학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죠. 시험은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곧 수시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도 봐야 하고 입시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과 이번 수능에 대한 전반적 평가 그리고 입시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점수 나올 때까지 난이도는 귀신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만 어쨌든 수험을 치른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수험생들이 그 수능을 끝낸 이후 반응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입시 기관들이 가채점한 결과를 보면은 그 처음 예상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우리가 여기서 어렵다 쉽다 하는 것은 기준을 지난해 수능 기준으로 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난해 수능이 국어의 경우에는 지난해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수학의 경우에는 좀 쉽게 출제가 됐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고 특히 지난해 영어가 그 절대평가된 이후 가장 쉬운 영어였습니다. 지난해, 1등급이 12.7% 정도 되니까 굉장히 쉬웠는데 영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정도로 출제되면서
아마 수험생들이 오늘 학교에 그 등교해가지고 가채점을 해서 점수를 담임선생한테 제출하고 했을 텐데요. 예. 아마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요 생각이 세 듭니다. 과목이 다 어려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 수능 시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EBS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난이도에 영향을 끼치겠죠? 예, 그렇죠. 그 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EBS 연계율이 70%였다가 올해부터 50%로 줄어든 데다가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그 연계를 간접 연계라 그래가지고 예. 말하자면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이나 주제와 비슷한 다른 소재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그 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느껴지고 그 특히 수험생들이 왜 이렇게 어렵다고 느꼈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고3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째 코로나19 상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2학년 때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옛날에 코로나19 상이 없을 경우 그 공부하는 환경하고 지금 고3이 2년 동안 겪었던 환경하고는 학습 분위기나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로나19 상이 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라는 중요한 2학년, 3학년 동안 계속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영향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번 수능 처음으로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을 보고 선택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예. 선택을 어떤 과목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좀 나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과 학생들에게 유리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선택 과목이 국어, 수학에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예. 있는데요. 국어는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은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네. 셋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 두 과목이 다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과가 유리하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그 전에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그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이 예. 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은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지원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국에 있는 막 60개 가까이 되는 대학들이 자연계 모집 단위. 그러니까 예컨대 의학계열이나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그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하라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예. 주로 미적분을 그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선택 과목 그러니까 선택 과목 집단별로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 미적분 선택한 학생,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 과목 점수를 가지고 예. 그 공통 과목은 똑같은 문제니까요. 그 점수를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공통 과목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 따라서 미적분 점수를 높여서 점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원래 유리하게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원래부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면 난이도까지, 특히 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수학에서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예. 이렇게 겹치면은 자연계 학생들이 원래 유리한 데다가 난이도까지 이렇게 되면은 더 유리해진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앞서 가채점 한 학생들이 모두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예, 하셨는데 예, 예. 이게 나만 질렀으면 다행인데 다 같이 질렀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입시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가채점도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냐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네. 사실은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서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나만 못 친 게 아니라 다 같이 다 못 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가채점을 하고 네. 그 오늘 쯤은 그 담임선생하고 내가 논술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예. 결정도 할 텐데 그 내가 정시 모집에 수능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네. 예. 이 점수를 너무 가대 평가하지 말고 약간 보수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네. 어쨌든 정확한 성적은 12월 10일에 예. 갔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이 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전문가들조차도 예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채점을 한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가를 그 신중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남은 수시 모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중으로 전략을 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 가채점을 하면 내 등급이 어느 정도인가 알게 되는데 예, 예. 올해는 이게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국어 수학에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다 보니까 예. 특히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 난이도가 차이 나면은
내가 1등급인지 혹은 2등급인지 하면 1등급, 2등급 중에 이게 네.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달라진 입시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다 보니까 이 또한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예, 예. 자 올해 결시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응시생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만큼 N수생, 재수생, 3수생 다 포함한 N수생 영향력이 좀 커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시율이 10.8%인데요. 1교시 기준으로 그랬는데 작년에는 이게 13.2%였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이 작년에는 수능을 2주 더 연기해서 치면서 더 엄중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N수생이다, 네. 혹은 반수생이다 이런 학생들이 금년에 의약학 계열 모집 정원이 늘어나면서 그 원래는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작년에 고3이 6만 5천 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예. 줄어야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작년보다 약간 늘어난 것은 결국 이게 새로 유입된 반수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수능에 응시를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통과 선택 과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다변화시켜야 될 텐데 예. 학교마다 또 이 적용하는 점수 산정 기준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대처해야 이게 이제 될까요? 정시 모집은 모든 대학이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정시 전형 방법이 전형 요소가 수능 100이다.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문계 자연계 모집 단위에 틀리고 또 그 이게 반영 비율이 틀리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마다 또 다르고 예. 네. 내가 A 대학에 갔을 때 유리한 것이 B 대학에 갔을 때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런 것을 그 대학의 용어를 살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아까 이제 선택 과목 얘기했는데 선택 과목에 따라서 지원 제한을 변경한 대학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아마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수시, 논술, 면접 예. 이런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능은 확진자들도 모두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대학은 일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제각각인데 좀 확진자 응시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확진자가 어제 수능 칠 때는 그 정부 발표는 69명인가 그랬는데요. 지금 대학별 고사는 그 수능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논술과 면접 구술 고사를 얘기하는데 그 대부분의 대학들이 응시 불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아마 요강에 지금 발표된 내용에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준비 기간 동안은 방역에 더욱 더 철저하게 예, 좀 그렇습니다. 대비를 예,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앞으로 이 수험생뿐만 아니라 수험생 학부모들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어떻게 좀 전략을 짜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 지금 일단 어제 오늘 그 해야 될 일이 내일부터 그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까지 서울 소재 많은 대학들이 논술고사가 있고 네. 그 다음 주말 그러니까 27일, 28일에도 논술고사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채점 결과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아마 오늘 오후부터는 입시 기관들이 그 합격 예측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예. 내가 몇 점을 받았는데 원점수이지만은 그래도 그 입력을 하면은 표준 점수로 계산이 돼 가지고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다 이런 예.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논술고사를 치기 위해서 원서를 냈는데 예컨대 내가 A 대학에 내일 논술고사를 칠 건데 지금 어제 본 수능 성적을 채점을 해봤더니 그리고 정시에 어디 갈 수 있느냐 확인을 해봤더니 그 대학은 정시에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예. 그러면 내일 논술고사를 참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꼼꼼히 살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채점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대략 내가 논술이나 면접을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도 정보는 예. 그래도 웬만하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수시 합격하면 정시로 지원을 예, 못하니까.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말씀 중에서 올해 무척 어려운 불수능이었지만 다 어려웠다. 이 말 예, 꼭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고 예. 내가 지원할 대학의 전형도 꼼꼼히 챙기셔서 최적의 입시 전략 좀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병상 마련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는 등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예. 자, 정부가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요? 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전담병원 2곳과 감염병 전담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또 기존에 2차례 발표한 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증 병상과 중등증 병상 1,144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비수도권 지역 병원에 수도권 환자를 배정해 의료 대응 영역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고령자나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도 강화됩니다. 먼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추가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해왔던 대면 면회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일부 확대됩니다. 신규 환자가 70세 이상이더라도 예방접종을 모두 마치고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재택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세한 확진자 현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034명입니다. 전날보다 258명 줄긴 했지만 사흘 연속 신규 환자가 3,000명 선을 넘겼습니다. 이번 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뒤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신규 환자 수는 여전히 증가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011명, 해외 유입이 2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2,428명의 환자가 나와 지역 발생의 80.6%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경남 78, 부산 76, 충남 56명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8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서 49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500명대 근접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2%로 연일 80%대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은 80.3%를 기록했고요. 경기와 인천은 각각 76%와 75.9%를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1차 82.1%, 접종 완료는 78.6%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잠시 뒤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납니다. 네,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서도 협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 보고 계시고요.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된 후 의례적 예방 차원의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 검찰에 있을 때도 한번 대검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통역이 필요 없으니까 그때도 굉장히 장시간 얘기하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11월인가 작년에 12월에 저녁 약속을 했다가 본국에서 또 중요한 손님이 오시고 저 역시도 또 징계받느라고 저녁 우리가 서로 사드려야 돼. 멋있게 저녁을 먹으려다 못했어요. 가서 어디 그러면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소개를 이 사람이 우리 부대사 김명곤 공사. 작년에 못 뵀나? 대검입니다. 그죠? 대검에서 같이 갔습니다. 정무공사. 네. 오늘 후보님 내가 대사고 하니까 다들 뭐 가고 싶다고 대사관에서 말씀드려서 우리 그 당에서 중국공산당에서 파견 거예요. 참사관. 제일 세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 저 대사 감독하러 나오셨네. 오늘 우리 중국 화장. 네네. 반갑습니다. 다들 내가 유 후보님을 그 대사 그러는 것인데 다들 우리 저 조신영 우리 저 의원인데.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뵙습니다. 아예 저희 그러니까 뭐 다 아시죠. 외교부 2차관 출신이시고 오늘 우리 저 대선 의원인데 우리 수석 대변인 이양섭 의원님. 앉으시죠. 차 좀 안 가져오나? 차는 저 비공개 때 준비해요. 우선 그 후보님이 후보돼 가지고 원래는 그
총장인데 그 총장할 때 내가 저 대검에 갔습니다. 카페 사람들은 대통령 하시라고 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농담으로 아이 그분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총장이 그래서 아까 후에는 지금 뽑아야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한 1년 전 일인데 아주 승선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지금 아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방을 받고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아주 영광이기도 하고 기쁩니다. 또 작년에 우리 저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중 관계라는 것이 뭐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한 5천 년 이상 된 관계고,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다 9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교를 해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30년이죠. 예, 맞습니다. 뭐 다들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국의 뭐 경제 교류 규모가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많은 그 퍼센티지가 이게 중국하고의 수입 수출이고, 중국도 우리가 한 두세 번째 되죠. 세 번째죠? 네, 세 번째죠. 세 번째. 나라별로 따지면 세 번째요. 하여튼 다들 우리나 중국이나 서로 상대가 가장 중요한 이런 교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내년이면 수교 30년이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더 서로 잘 이해하고 발전하고 또 정말 가까운 관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저도 기원하고, 또 제가 집권을 하면은 그 한중 관계가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고 이에 대해서 무슨 일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한국이 지금 대선 정부에 들어왔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 후보님은 중국에서도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합니다. 예. 후보님 그래서 또 많은 사람도 한테 내려왔는데 그분을 안내하고 나는 뭐 다 모시고 있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우리 그 중한 관계 후보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짜 수천 년 그런 역사 속에서 좋은 관계를 발전해 왔습니다. 그 이웃이고 우선 가까운 이웃이니까 또 여교 사상 계속 공유해왔고, 또 문화적으로 서로 니 속에 내 속에 당신이 있다 그런 정도는 많이 융합됐습니다. 물론 우여곡절 조금 장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수교 30년 이래 정치에서는 잘 발전됐고, 정치에서는 잘 좋은 관계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많이 융합됐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수단은 꽤 큽니다. 2018년 그때는 3,500불 연 무역액은 초월했는데 올해는 아마 3,400불 그렇게 됩니다. 이 수단은 한미, 한일, 한유럽 합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지 한국이 무역액이 3분의 1 아닌가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꽤 큽니다. 어제 내가 그 중소기업중앙회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 김 회장, 김 회장, 같이 있었는데 내가 그 오늘 후보님 만나러 간다고 아이고 잘
이야기 하나 기대합니다. 다들 하는데 이제 우리 문화교류회 다음 해 수교 30년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관심을 계속 주시고 그리고 내년이 또 물론 30년 그런 길을 잘 통과하고 좋은 경험을 잘 활용해서 보다 큰 발전을 이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우리는 노력할 의미 있습니다. 우리 한중이 네, 싱하이민 중국 대사가 대사를 접견한 윤석열 후보 모습 보고 오셨는데 한국말을 잘해서 외국인 같지 않다. 좀 웃음도 오가고 화기애애한 이런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집권하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싱하이밍 대사의 화답도 있었는데요. 자, 비공개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저희가 중요한 내용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로나19 소식 알아보죠. 전국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숫자가 500명 안팎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80% 가까이 차서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정부는 각 병원의 병상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들은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면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코로나19 치료 병원입니다. 예, 지금 정현우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 병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동도 꽉 차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시설인데 제 뒤편에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일단 22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명이 퇴원을 해서 약간의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중증 환자 치료 시설입니다. 이곳 위층에는 위중증 환자 치료 시설이 있는데 25병동이 모두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 아무래도 치료나 건강 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퇴원 환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위중증 환자 병상이 남아있느냐는 문의가 날마다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위중증 환자 병동에 병상을 들여놓으라는 행정명령도 있었지만 인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당장은 힘듭니다. 또 일반 경증 환자도 많은 만큼 경증 환자 병상을 중증 환자용으로 바꾸는 것도 해법이 되긴 힘들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어 의료 현장에선 현 상황을 커다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80% 가까이 집중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60% 이상 사용 중인 가운데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78%, 서울은 80%대를 넘겼습니다. 정부가 앞서 행정명령을 거듭 내려서 각 병원에 코로나19 병상 추가 확보를 요구했지만 지금 당장 병상을 빠르게 늘리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한정된 병원 공간에서 병상을 확보하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병상을 전환하는 방안이 있는데 다른 환자를 돌보는 게 힘들어져 난색을 보이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또 확진자 전용 병상의 경우엔 감염 차단을 고려해 일반 환자와 공간을 나누는 실내 공사 등이 필요한 만큼 당장 병상 수가 확 늘어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김포에 있는 코로나19 치료병원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 고교 대부분이 전면 등교를 시작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건데요.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미리 시행하고 있는 서울 월곡초등학교 임혜경 교감 선생님 연결해서 실제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거의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월곡초등학교는 2학기부터 지금 전면 등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이들이 많은 등교하는 학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는 사실 너무 긴장되고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등교를 시작했는데 처음과 달리 지금은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고요. 어머님들께서도 걱정은 하시지만 학교에 애들이 계속 나가니까 너무 좋다고 등교할 때마다 늘 얘기하세요. 예. 네.
좀 아이들 뭐 감염 위험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등하교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차별화를 둬요. 그래서 저학년이 가장 낮은 시간,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좀 빠른 시간에 오게 해서 10분씩 차이를 둬서 몰리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학년별로는 좀 이렇게 블럭 시간을 둬서 쉬는 시간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화장실을 이동할 때도 방역 인력을 넣어서 예. 등하교 시간, 등하교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은 교차로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몰리지 않게 이렇게 대책을 세우셨는데 지금 네. 학부모들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급식 시간일 겁니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다 보니까 전파 위험이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급식 시간은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급식 시간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아무리 제어를 해도 신나는 마음에 이렇게 좀 붙기도 하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거리를 둘 수 있는 방역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 평상시 급식 인력도 저희가 한 15명 정도 하고 있었다면 그 거리를 관리할 수 있는 17명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가운데 가림판이 있어서 가림판을 하고 또 가림판 옆에도 한 사람씩 자리를 비워둬요. 그래서 충분히 이격거리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이들이 2년 정도 지금 등교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교육 양극화 또 사회성 발달 같은 부분에서도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뭐 교육 지도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맞아요. 학교 기본 예산으로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 교육청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지원해 주기도 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한테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뭐 교과가 필요한 친구들은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으로 집중적인 어떤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성이 결손되는 거는 또래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다 학급에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친해지고 하지만 코로나 위험에서는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 방역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먼저 전면 등교를 시행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 등교를 앞두고 있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또 이제 학교들에도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등교하기 전에 꼭 건강상태 자가진단이라는 진단 앱이 있어요. 그 어플에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셔서 거기에 메시지가 그걸 사실 그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혹은 등교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등교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다 잘하고 있겠지만 저희 학교에서 약간 묘수를 쓴 거는 발열 체크실을 좀 여러 군데를 나눠서 이용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절대 몰리지 않고 아이들이 또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카메라 때문에 좀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예산이 넉넉하니까 그 발열 체크실을 좀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학년별로 나누어서 운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또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몰리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게 가장 좋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월곡초등학교 임혜경 교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8일 내년 2월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미중 회담 직후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선수단을 파견하되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에 대해 중국은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림픽을 정치화하지 말라며 반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우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공식 입장이 아직 없고요. 그리고 관영 매체들도 아직 이렇다 할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검토 단계라는 수준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입장 정리에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존 입장을 살펴보면 올림픽을 정치화하지 말라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관련 보도가 나온 뒤에 중국 외교부가 논평을 했는데요.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올림픽의 주인공은 선수다. 그리고 올림픽 준비는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 중국은 멋진 올림픽을 세계에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는 이유가 신장 인권 문제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그동안 이 신장의 인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올림픽과 연관시킨다는 것, 그것은 올림픽의 정치화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줄곧 보여왔습니다. 지금 미국 이외에 혹시 다른 주요 국가에서 이 베이징 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힌 지도자가 있습니까? 네,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은 현재 보이콧 검토 의사를 밝혔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좀 일찌감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지난 9월에 이미 이런 말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중국 측의 초청으로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중국 편을 들어온 푸틴 대통령의 참석은 예견이 됐던 일이기는 합니다. 이 변수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지역 국가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될 텐데요. 이 서방 국가들도 미국처럼 불참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U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은 분명히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장 인권 문제를 명분으로 미국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해온 EU, 즉 유럽 국가들이 미국 쪽으로 약간 기울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만약 EU까지 보이콧을 하게 되면 베이징 올림픽에는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밝혔고요. 또 친중 국가인 파키스탄과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참석 가능성이 있고요. 쿠바 같은 이 사회주의권 국가의 지도자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아마 참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외교적 보이콧은 운동선수들은 그대로 대회에 참석하는 거고요. 개막식 행사에 각국을 대표한 정치 지도자들,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또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런 구상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정부 쪽 관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남북미 중 사자의 참석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정치적인 종전선언이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 열린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펜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북한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을 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례를 좀 더 보면요. 평창 올림픽 직전인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때는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그전인 2010년에는 밴쿠버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캐나다에 가서 참석을 했죠. 2008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는 부시 당시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가 직접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적어도 정부 대표 혹은 정부가 인정하는 대표는 아무도 가지 않게 돼서
종전선언 같은 정치적 행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조금 나아지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지금 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북한 측에서도 참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측 반응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북한도 아직 베이징 올림픽에 주요 지도자가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사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한 상태여서 선수단은 물론이고 고위 관리의 국경 출입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가 단둥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서요. 단둥을 거쳐 베이징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전임인 지재룡 전 주중 북한 대사조차 아직 이 베이징에 그대로 머물면서 귀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재룡 전 대사는 현재 주중 북한 대사관 안에 현임인 리룡남 대사와 같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 양측이 압록강 철교의 통행 재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의 방역이 특히 단둥과 가까운 다롄 지역의 방역이 굉장히 엄격한 상황이어서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다만 최근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중국의 차관보급인 우장하오 외교부 부장조리가 베이징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장하성 대사 그리고 북한의 리룡남 대사를 연쇄적으로 12일 간격을 두고 만났습니다.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누차 밝혔고 우리나라도 이걸 또 요청하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중국이 어떤 모종의 물밑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중국 지금까지 고강도 방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혹시 중국의 외국 지도자가 갔을 경우 방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푸틴 대통령을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경우 어떻게 방역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단과 취재진 등에 대해서는 경기장과 숙소 등 일정 구역에만 체류했다가 나가는 이런 폐쇄 관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각국 지도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방역 지침은 없는 상태입니다. 단 현재까지 베이징에 외국 지도자가 들어왔다 나간 적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방역이 될 것이고 엄격한 방역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올 가을은 대체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큰 일교차와 초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느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특히 미세먼지를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하지만 연일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온화하겠지만 일요일 밤부터 날씨가 급변하겠는데요. 일요일 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주 중반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5시 16분부터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나타나겠는데요. 월식을 구경하러 가신다면 오늘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장동 특검, 동시에 입장을 선회한 이재명 후보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문제는 오늘도 각각의 만남 속에서 막판 진통이 있어 보이는데요. 더 뉴스 2부에서 여야 초선 의원 두 분과 관련 주제들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